예, 이번 시간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건비라고 하면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급여,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부분, 누가 받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반 사용인이 받는 경우와 임원이 받는 경우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용인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 인정을 합니다. 송금 인정을 하고요. 임원이 받는 경우에도 인정을 합니다. 송금 인정해 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근데 상여금 전액 100% 송금 인정합니다.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100% 송금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용인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 다 송금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급 기준을 따집니다. 지급 기준 갖고 판단을 합니다.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준이 있다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이내와 기준 초과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이내는 100% 송금 인정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준 내의 금액이라고 하면 100% 송금 인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은 송금으로 제외합니다. 송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초과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봅니다.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급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이고 이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 즉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지급 기준 여부로 따집니다. 지급 기준이 있냐 없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경우와 한도 내인 경우입니다. 한도 이내, 기준 이내 금액이 되겠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하고 초과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도 이내 금액은 송금 인정합니다. 송금 인정합니다. 자,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한도로 갑니다. 세법상의 한도. 세법상의 한도는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 자, 이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 초과되는 경우와 한도 이내 금액이 있겠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임원 상여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인정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급여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사용인과 임원에 따라서는 많이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 기준 두 개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주총,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있으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이 되는데요. 자, 퇴직금은 지급 기준은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퇴직금에 대한 기준은 정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관에서 만약에 위임을 했다면 그러니까 주총까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 회의록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사회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자,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으로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건 전액 다 인정이 된다. 임원에 대한 부분은
급여는 인정을 대부분 인정이 되지만 상여금과 퇴직금은 지급 기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만약에 지급 기준이 없다, 상여금은 없을 때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되지만 퇴직금은 기준이 없더라도 세법상의 한도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두 개의 조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법인세법의 내용입니다. 법인세법의 내용이고, 어떤 분들은 퇴직금 중에 지급 기준 중에서도 한도 이내 금액 중에 일부분 3배수를 초과하는 금액, 3배수 초과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본다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3배수 초과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에 나옵니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퇴직소득으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법인세무조정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가끔씩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 한도 이내 금액, 지급 기준에 따른 한도 이내 금액을 3배수 초과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칠판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155페이지에 일반 급여, 사용인 임원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송금 인정. 다만 1번부터 3번까지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는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금액, 이런 금액들은 송금 불산입하겠다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여금에 대해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것 전액 인정해 줍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주총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기준을 말합니다. 없을 때 전액 송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여로 처분이 되고요.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내의 금액까지 인정, 기준 외의 금액까지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교재 157페이지에 일반적인 퇴직급여입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한 걸로 봐서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서 나중에 불이익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현실적인 퇴직인지 아닌지 여부는 157페이지 주석에 사례 부분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158페이지 주석에 보시면 라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했을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됐던 규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159페이지에 임원퇴직금 급여입니다.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규정 내까지는 송금 인정,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 불인정입니다. 자, 지급 규정이 없을 때에는 세법상의 한도 기준으로 해서 한도 내의 금액은 송금 산입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여로 처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60페이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에 다음의 금액은 송금에 산입, 다음의 내용 이외의 금액은 송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체육비, 직장 문화비, 우리사주 조합 운영비,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부담분, 8번에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인정이 됩니다. 자, 이때 경조사비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20만 원이라고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2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생각이 날 텐데요. 그 2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접대비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접대비가 아닌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규정이죠. 복리후생비 규정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될 만하다라고 하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 예규에 경조사비의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사례를 보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인건비 중에 임원에 대한 상여금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급 규정이 없다. 상여금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송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임원 중에 김철수가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1억을 지급했지만 지급 규정이 없다. 그래서 세법상의 한도로 계산을 합니다. 총급의 1억이었고 건속연수 5년 9개월이다. 라고 해서 한도를 계산을 해보면 5년 9개월 계산하면 5,750만 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 금액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세무조정 사례에 대한 부분은 161페이지에 사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2페이지 이자 소득 등에 대한 귀속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의 귀속 연도입니다. 이자 소득은 원칙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고요. 예외적으로 발생주의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인정하고 있는데 이 예외는 금융기관일 때 적용이 됩니다. 금융기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법인들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주의는 결과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나 아니면 약정일입니다. 약정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3페이지에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의 귀속 시기 및 지급 시기는 다음 날 중에 빠른 날입니다. 약정일에 의한 이자 지급일과 이자 지급일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 지급일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죠.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한 귀속은 현금주의로 하는데 실제 지급받은 날하고 약정한 날하고 둘 중에 빠른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귀속을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귀속 시기가 되고요. 귀속 시기가 된과 동시에 지급자는 둘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 시기가 됩니다. 지급 시기가 되고 지급자는 지급 시기가 될 거고요. 이 지급 시기에 해야 되는 부분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죠.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 세율은 25%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래 14%입니다. 14%인데 14%는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이고요. 비영업 대금일 때는 기본적으로 비영업 대금은 전부 다 25%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5%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인에서는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죠? 선납세금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의 원천징수 25%,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3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해보면 약정이 있는 경우에 세무조정해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하고 인정이자 상당액하고 비교해서 지급액이 크다라고 하면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일 기준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미계상했다면 이자 상당액을 입금산입 유보, 즉 미수수익의 과소 부분이죠. 유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수한 이자 금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입금산입 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하고
인정 이자 상당액하고 비교했을 때 약정 금액이 작다라고 하면 그 차액을 입금, 산입, 상여 등으로 처리를 합니다. 미계상했을 때는 입금, 산입, 약정 이자, 유보로 처리를 하고요. 입금, 산입,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입금된 금액이 1년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계상했다라고 하면 자산으로 계상하면 안 될 자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의 과대로 봐서 입금, 불산입, 미수수익, 유보, 그리고 인정상여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 산입,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미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례를 보시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는 3월 31일이고 만기 시 이자 수익도 함께 지급되고 12월 31일 법인 결산 시에 이자 수익, 미수 수익 때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 만기일이 안 됐기 때문에 입금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입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수 수익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이 유보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이자 수익,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이었습니다.